국내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자, 이번에는 커피 한 잔에 감칠맛 나는 시럽 한 스푼 같은 달콤 쌉쌀한 정치 분석 함께하는 여의도 실업자들 합니다. 자,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최태경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상범 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신상범입니다. 예,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요. 또 전화로 네. 또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먼저 더불어민주당 어제 그 대선 후보 8명에서 6명으로 좁혔습니다. 저 컷오프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9월 2달 뒤에 이제 최종 후보를 가리는데 그때까지 뭐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 대 비이재명 구도 계속될 것 같습니까? 최태근 전 대변인님? 아마 최소 며칠 정도는 지켜봐야 알 것 같습니다. 왜 사실 이번 컷오프 경선 앞두고요. 예. 본 경선에 다름없는 치열한 경선이 있었습니다. 치열한 경선 과정이 있었는데 4번의 TV 토론, 2번의 국민 면접 순위 경쟁, 그리고 정책 언팩쇼까지 그런 치열한 과정을 거치고 어제 컷오프 경선 결과가 발표되었죠. 예. 그런데 득표율 순위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공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크게 2가지 버전의 득표율 결과표가 여의도에서 떠돌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하나는 이재명, 이낙연 아주 적절한 버전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재명 압승 버전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어느 쪽이 진실인지 더불어민주당 당원들도 모두 아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어느 쪽이 진실에 가까운지 곧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 컷오프 경선이 접전이었다면 곧 발표될 여론조사에도 그 추이가 반영돼서 이재명, 이낙연 간 지지율이 건집하게 나올 것이고 예. 이번 컷오프 경선이 이재명 압승이었다면 또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신상범 전 의원님. 네.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 뭐 어떻습니까? 이 구도.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제 반 이재명 연대 내지는 연합이 기본 구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본선도 본경선도. 왜 그러냐면 아시는 대로 지금까지 그 이재명 후보가 그냥 뭐라 그럴까 부동의 1위였잖아요. 부동의 1위인데 다만 압도적이냐 아니냐, 다시 말하면 과반을 넘어가느냐 아니냐에서 막혀 있을 뿐 부동의 1위였다면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남은 6분이 이제 본경선을 9월 5일까지 하는데 약 50일 되죠. 하는데 기본 축은 어찌됐건 1등을 1위 후보를 견제하거나 어떻게 보면 끌어내리기 위한 이 경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 이재명 연대가 기본 구도다. 그래서 본경선도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빨리 차지하느냐 아니면은 반 이재명의 선두에서는 2위 후보가 뒤집기를 하느냐, 이게 핵심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본선에도 반 이재명 연대 구도가 기본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져요. 근데 제가 좀 흐름을 관찰해보는 상대당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런 좀 떨어지는 건 아니냐. 예비경선을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정부 4기가 아니라 자기 이재명 정부 1기라고 표현했든지,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부 개성보다는 이재명의 색깔을 낸다든지, 또 자기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의 특징이 한마디로 하면 사이다였는데 나 지금도 사이다 안 한다. 나 기분은 국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런 걸 본다면 적어도 그렇게 민주당원 사이에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좀 주춤하는 건 아니냐. 오히려 그리고 좀 이낙연 후보가 많이 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게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큰 구도는 저는 예비경선 때와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사를 제외한 이제 어제 컷오프 통과한 다른 5명 후보들은요 또 그 경선 연기론 또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렇죠? 네. 예, 이것도 아무래도 뭐 반 이재명 구도가 또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신성문 전 의원님. 예. 예. 이게 경선 연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4차 유행이다. 그리고 오늘부터 당장 뭐 저녁 6시,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도 못 만난다. 심지어는 뭐, 결혼식과 뭐랄까, 제사 때도 4천, 8천 다 따져 이렇게 나오는 마당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가는 마당에 이게 간담회나 모임이 불가능하게 했죠. 예. 또 선거인단 모집하는 데 힘이 들고 이러니까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아마 진짜 연기 좀 하자. 일정대로 못 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결국은 열세를 쥐고 있는 것은 송영길 대표예요. 지난번에 아시는 대로 경선 연기로 나왔을 때 송영길 대표가 가운데 딱 서가지고 안 된다 해가지고 정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송 대표는 결국은 뭐 코로나 와중에서도 총선 치렀는데 대선 경선도 일정대로 가야 된다는 게 언론 인터뷰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또 심지어는 뭐 11월 달에 지금 알파 베타가 아니라 감마 변이가 나올지 어떻게 하느냐. 네. 이렇게 봐서는 송 대표 생각에는 그 지금 당권의 지금 지도부 생각에는 그냥 가겠다는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다른 후보들이 근데 꼭 뭐 해달라고 매달릴 이유도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보아서 제가 볼 때는 경선 연기로는 결국은 상황으로 봐서는 연기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내 사정이 녹록치 않아서 연기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최석현 전 대변인. 왜 자꾸 이렇게 저번에도 예비 경선 전에도 이 후보들이 경선 연기하자 그랬다가 결국은 이제 송영길 당대표가 그냥 원칙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연기가 안 됐는데 또 연기 얘기 나온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현실적으로 경선 연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 이미 민주당 내에서 큰 논란 끝에 원칙대로 경선 진행한다고 당 지도부가 결정했던 사안인데 이것을 다시 방역이 다시 좀 악화되었다고 다시 경선 연기 논란이 발생하면 혼란이 아주 크게 증폭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경선 연기는 실질적으로 쉽지 않고요. 송영길 당대표도 이미 경선 연기 불가한다고 언론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민주당 경선 과정이요. 거의 대중들이 동원되거나 많은 사람들이 결집되는 운집하는 경선을 아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방역 악화와는 무관하게 경선 연기는 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여론조사 1등 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측은 물론이고 여론조사 2등으로 조사되고 있는 이낙연 후보 측도 경선 연기를 내심으로 바라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후보는 경선 과정에 돌입하고 여러 형태의 토론하고 정책 발표하면서 지지율 상승의 혜택을 봤어요. 예. 그래서 국민면접 순위 경쟁에서도 1등해서 예. 본인에게 도움이 되었는데 이런 경선이 중단되면 그 흐름이 끊어질까 봐 오히려 걱정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예. 그러므로 경선 연기론의 재점화가 반 이재명 전선을 강화하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건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후보가 최근에 뭐 국민 면접이라든지 TV 토론 점수를 많이 잘 받았는데 정세균 후보와의 단일화 이거가 이제 저희랑 저번에 이낙연 후보께서 그 인터뷰 하실 때 예비 후보 이제 줄이는 거 그래서 이제 본경선 들어가면은 그때는 그렇더라도 얘기할 여지가 있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 최태근 전 대변인 어떻게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정세균 후보와 이강재 후보가 1차 단일화 했었죠, 그죠? 예. 예, 그래서 그에 이어서 정세균 후보와 이낙연 후보 2차 단일화는 정치적으로 예고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이미 공동 선언문 형식의 합의문도 발표했었죠. 예.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두 사람이 정권 재창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말도 있고 이재명 후보를 은근히 반대하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 내용이라면 두 사람이 이미 단일화를 예고한 것이라고 좀 정치적으로 봐야 하지 않나 싶고요. 다만 하나 변수는요. 두 사람은 정세균, 이강재 식으로 인위적 단일화가 아닌
결성 투표 진출자에게 이제 힘을 모아주는 이런 방식의 단일화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것은 결성 투표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단일화하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예. 그래서 구체적 단일화 방식을 조금 더 시간을 보면서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낙연 정세균 후보 단일화가 어느 정도 시너지가 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향후 민주당 대선 후보 결정에 결정적인 경선 판도를 좌우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후보가 이 정세균, 이낙연, 정세균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주는 진정성과 명분, 그에 따라서 민주당 경선 결과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상문 전 의원님도 관전 포인트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말씀 잘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도 핵심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낙연, 정세균 연대가 언제 되느냐가 가장 가죠. 그건 궁극적으로 되긴 될 텐데 그게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민주당이 경선 일정을 제가 유심히 보면 잘 짜놨더라고요. 다시 무슨 말이냐 하니까 본경선을 보면은 이제 8월 7일 날 그 다음 달 초부터 대전 충남을 시작해서 11개의 지구로 이제 지역 순회 경선을 하고, 이 순회 경선은 뭐냐면은 대의원과 책임 당원들이요, 권리 당원들. 예. 이거는 11개 지역에서 계속 공개를 하는 거예요. 11번을 공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지난번에 기억하겠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이 될 때 그런 무슨 그 의회성이나 이런 걸로 경영을 하겠다는 계산이고, 또 하나 깔려 있는 게 제가 유심히 보니까 선거인단, 그러니까 권리 당원이 아닌 일반 당원들과 일반 국민을 상대로 선거인단을 모집했는데 이게 어제까지 76만 명이나 했다는 거예요. 76만 명이 선거인단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이 이번에 모집한 76만 명이 8월 15일 날 투표 결과가 나와. 이 76만 명이 투표한 결과를 8월 15일 일요일이니까. 네. 일요일 날 나오면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역시 강하다는 게 나온다든지 압도적으로 1위가 나오면은 계속 있을 뒤에까지 영향을 미칠 테고, 예를 들어서 이낙연 후보가 뭐 더 나온다면은 뒤집으면 역전한다면은 뒤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흥행 요소를 많이 깔아놨어요. 그래서 이 대목이 좀 중요할 것 같다. 유심히 봐야 될 게 오히려 8월 15일 1차 선거인단 투표 결과 발표될 때 예. 그것을 보면 9월 5일 날까지 결과 예측이 되고, 9월 5일 날 아시는 대로 1등하는 후보가 50% 과반을 못 넘기게 되면 9월 10일 날 1, 2위가 결선 투표를 하니까 예. 요 과정에서 어떤 그 큰 변수, 다시 말하면 단일화라든지 몰아주기라든지 합종연행 이런 게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게 변수예요, 변수.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윤석열 전 총장 배우자 논문 표절 의혹 관련해서 좀 얘기 나눠보시죠. 그 여권에서 총공세를 폈더니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지금 맞불입니다 보니까 정세균, 이재명, 추미애 전 장관, 여당 대선 후보들 논문도 좀 보자, 검증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최 대변인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그 윤석열 전 총장 측의 입장이 너무 유화적인 발언이라서 예. 사실 답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입니다. 유화적이다고요? 예. 보십시오. 자신과 자신의 아내에 대한 의혹이 발생하면 그것을 해명하면 그만입니다. 그 자신에게 묻는 질문과 검증에 답하지 않고 왜 다른 후보에게 그 질문과 검증에 답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까? 본인은 본인의 몫의 문제를 본인이 정직하게 해명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에게 떠미는 건 좀 비겁한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 딸 대학 표창장 위조를 밝힌다고 나라를 참 떠들썩하게 만든 것을 우리 온 국민이 봤습니다. 저는 그때 윤석열 총장이 했던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인 박사 논문 표절 문제는 어린 학생의 표창장 위조 정도와 레벨이 다른 문제입니다. 표창장이 대학원 입학에 도움이 되었을까 봐 조사했었는데요. 이전에는 박사학위 논문은 대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증이나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표창장과 박사학위 논문 굳이 따지자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이 일개 장관 후보자에게도 그렇게 엄격한 자세를 들이대면서 그 뭐 조국 전 장관의 경우에는 친동생, 아내, 딸 그리고 이혼한 전 재수까지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장관 후보자보다 더 간단하게 검증받겠다고 한다면 국민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용납하시겠습니까? 만약 혹시라도 조국 전 장관의 경우는 수사였고 자신은 검증임으로 다르다고 윤석열 후보가 주장한다면 윤석열 후보가 스스로 자신의 가족 관련 의혹 수사 의뢰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조국 전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도 압수수색하고 세게 조사했는데 만약 조국 전 장관 그 당시에 조국 전 장관 부인이 박사학위 논문 퍼즐 의혹이 있었다면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했을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라고 권유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선문 전 의원님 보면 여권 대선 주자들이 보니까 그 이재명 지사는 뭘 그걸 굳이 결혼 전의 얘기들까지 뭐 예 그런 얘기를 하고 네. 이낙연 전 대표는 근데 이제 가족도 품격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아니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그 가족 검증 부분은 이제 별도로 하고 앞서 말씀하신 예. 그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박사 논문 관계는 이게 윤석열 씨의 논문이 아니라 김건희 씨 부인의 박사 논문인데 그게 제가 보기에 2008년이더라고. 2008년에 국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예, 예. 그게 부실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박사학위 까면 안 되는데 왜 박사학위를 줬냐는 건데 그거는 뭐 윤석열 전 총장이 결혼한 게 2012년 그것도 50 넘어서 59살 때가 최초로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부인이 박사학위 받은 걸 갖다가 야 가져와봐 내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걸 가지고 윤 총장 윤석열 씨한테 책임을 묻기는 제가 볼 때 좀 비합리적인 것 같고 좀 웃기는 거죠. 다만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그러면은 또 예를 들어서 뭐 추미애, 이낙연, 정세균 다 논문도 검증하라고 나온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고 그래서 그 문제는 좀 그 정도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가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한 것은 제가 볼 때 여유를 부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 전에 전 일을 갖고 남편이 책임지라는 것은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가급적 검증을 후보 본인으로 제안했으면 한다는 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말인데 그 말 속에는 적어도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는 사람의 어떤 여유 같은 게 느껴지는데 그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또 그 전사 앞에 역사가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심지어는 5년 전입니까 그때 민주당 내 경선 때 문재인 후보를 굉장히 공격했던 트위터의 주인이다 아니다 뭐 논박도 있었고 이러니까 아마 이낙연 후보나 정세균 후보 중에서는 그러면 너 당신 거 부인 거 부인과 본인 이재명 후보의 본인 논문 표절건으로 불똥의 팀을 막으려는 거 아니에요. 의심의 눈치를 보내는 것 같아요. 제 눈에는.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뭐 한 2분밖에 안 남았네요. 저것 좀 간단히 보시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국민 선거인단이죠? 선거인단. 예, 거기 참여 신청을 또 논란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이거는 최태경 전 대변인 짧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김재원 네.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참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숨어서 경쟁당의 경선에 참여하는 것도 사실 역선택이라고 해서 매너 없는 짓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걸 공개해가지고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참여하라고 역선택을 권유한 셈입니다. 근데 참 이게 사실 부끄러운 일인데 부끄러운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참 민망할 정도고요. 저는 사실 그 문제는요. 이준석 대표께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민주당 경선을 조작할 수 있다면 김재원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최강의 잠룡이다. 뭐 이런 엉뚱한 말을 좀 하셨는데요. 이준석 대표님께서는 자꾸 말싸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됩니다. 본질은 이겁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행동이 민주당 경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문제가 본질이 아니고요. 예. 정치 도의와 정치 매너에
과연 이것이 맞는 문제인가? 네. 예, 이것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준석 대표님께서는 자꾸 이런 말싸움으로 정치를 자꾸 하시려고 하면 좀 우리 정치의 품격이 더 떨어질 것 같다는 걱정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신상범 의원님 저 평가를 듣고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뭐 이게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한테도 문자가 많이 옵니다만 그러니까 전부 다 선거인단으로 모집해 주십시오 문자가 오는 거기 보면 이제 민주당 지지하든 말든 이렇거든요. 다시 말하면 반대하는 국민들도 선거인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거기 들어가서 가장 약체인 후보 우리말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상대하기 좋은 후보를 역선택이 가능하도록 열려 있는 거는 사실이다. 그걸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받아본 김재원 최고위원이 아마 장난삼아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때 가벼운 행동이었어요. 좀 뭐랄까 좀 상대당의 굉장히 중요한 행사에 좀 놀리듯이 장난삼아 이렇게 해놓으니까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좀 매너의 문제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거는 예. 뭐 최고위원답지 않은 행동이었다는 것은 분명하고 다만 근데 이게 대변인 성명이나 부대변인 성명까지 나와서 역선택하려는 거냐 뭐 공작하느냐 이렇게 경선 개입을 하려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좀 어색하다. 왜냐하면 아니 책임당원이 권리당원이 80만 명이고 지금 선거인단이 50몇만 명 심지어는 200만 명까지 다 합하면 200명까지 되는 마당에 투표하는 마당에 아니 몇 명이 들어가서 뭐 몇십만 명도 아니고 몇십 명이 들어가서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고 또 경선에 개입이 가능하겠어요. 그건 좀 작은 에피소드다. 다만 김재원 최고위원의 행동은 제1야당 최고위원의 행동으로서는 예. 조금 가벼웠다. 네. 저는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정치 토론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상범 전 의원, 최태경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